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어느새 네 번째 해를 향해 가고 있지만 끝은커녕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를 말하는 회담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전혀 다른 계산과 거래가 오가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 수많은 회담이 열렸고 수많은 약속이 쏟아졌습니다. 그때마다 세계는 혹시 이번에는 진짜로 전쟁이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평화협정이 아니라 서로 모순되는 수많은 비밀 접촉과 이해관계가 뒤엉킨 이상한 정지 상태입니다. 마이애미의 비밀 회동 소식이 들려오고 어느 날에는 28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초안이 20개 항으로 축소되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북극의 막대한 석유와 가스 개발,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 재가동, 수천억 달러 규모의 공동사업 제안이 오가는가 하면 동시에 누군가는 이런 평화가 폭풍 전의 짧은 고요에 불과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은 진짜 평화일까요? 아니면 경제적 이익과 권력 야망이 뒤섞인 거대한 흥정일까요?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합의의 대가를 결국 누가 치르게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두 사람,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복잡한 평화의 장기판에서 이 두 사람은 가장 중요한 말을 쥐고 있는 플레이어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은 여전히 극도로 팽팽한 긴장 상태 속에서 진행 중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진전이 쌓이고 있는 듯하지만 돌파구라고 부를 만한 순간은 아직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12월 2일 미국 특사단은 모스크바 크렘린에서 푸틴 대통령과 거의 5시간에 걸친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또다시 교착이었습니다. 회담이 길어질수록 의미 있는 합의는 더 멀어지는 듯했고 사람들은 점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협상 테이블 위에서 중요한 것이 논의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가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입니다. 그 직전인 11월 28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특집 조사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주변의 핵심 인사 몇몇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일종의 거대한 거래 기회로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에는 스티브 배넌과 제러드 쿠슈너와 같은 인물들, 그리고 미국의 일부 거대 석유 기업과 정치 후원자들이 러시아와 끊임없이 사업 협상을 시도해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이익이라는 당근을 흔들어 전쟁을 끝내고 크렘린이 적대 행위를 중단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제안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북극에서 히토류와 에너지 자원을 공동 개발하고 인공지능과 석유가스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한다는 시나리오였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에 합의하고 전쟁이 멈추면 미국이 대러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고 양국 기업이 서로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엑손모빌 같은 미국 에너지 기업이 다시 러시아와 대규모 사업을 벌일 수 있고 러시아 경제도 숨통을 틔울 수 있습니다. 마이애미에 거주하며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에 거액을 후원했던 투자자 스티븐 린치는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을 사들이겠다는 제안까지 내놓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가스관은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핵심 인프라였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 이전의 긴장 속에서 파괴와 중단을 거듭해왔습니다. 만약 이 가스관을 헐값에 인수한 뒤 휴전과 함께 다시 가동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습니다. 가스가 흐르는 한 수익도 끊임없이 흐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거래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휴전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여러 투자자들은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노리는 것은 전쟁 특수라기보다 평화 특수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 재건과 에너지, 인프라, 기술 협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우크라이나 측에 대한 미국의 제안도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은 키이우가 러시아와 적대 행위를 중단할 경우 우크라이나의 경제 발전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원 개발, 첨단 제조업,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도와 우크라이나 국민의 소득 수준을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의 버금가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약속까지 거론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실현된다면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변두리 국가가 아니라 첨단 산업 국가로 도약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 자체로는 매우 매력적인 제안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상을 추진하는 이유는 겉으로 이야기되는 도덕과 인도주의뿐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이해관계와도 깊이 얽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이 멈추고 나면
다시 한번 개발과 성장의 시대가 열리고 그 과정에서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평화를 경제 성장의 전제로 삼는 생각 자체는 그리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려낸 이 그림은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편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정말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원칙 있는 평화인지 아니면 특정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초대형 거래인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트럼프는 무엇을 노리고 있었을까요? 트럼프는 과거부터 여러 차례 같은 말을 반복해왔습니다. 어느 미국 대통령이 그토록 어리석어서 러시아를 중국의 품으로 떠밀어 버리겠느냐는 것입니다. 종교와 문화, 경제 구조를 놓고 봐도 러시아는 서방 세계와 공유하는 가치가 적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광대한 영토와 자원을 갖고 있고 서방은 기술과 자본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보기에는 러시아를 완전히 밀어내고 적으로만 취급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는 트럼프 일기 내내 중러 공조를 깨고 러시아를 다시 서방 진영 쪽으로 끌어당기려 했습니다. 그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경제였습니다. 제재만으로 러시아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과 번영의 비전을 보여줌으로써 모스크바가 베이징이 아닌 워싱턴과 손을 잡는 것이 훨씬 더 큰 이익이라는 점을 납득시키려 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말하는 평화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로 들어서면서 전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중국은 곧바로 무제한 협력이라는 달콤한 언어로 모스크바에 접근했습니다. 서방이 러시아를 국제 금융과 에너지 시장에서 배제하는 동안 베이징은 러시아의 시장과 기술, 외교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냉전 이후 처음 등장한 본격적인 중러 공조였습니다. 서방으로부터 버림받은 푸틴에게 이 제안은 너무나 유혹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푸틴은 한 손으로는 중국과 손을 맞잡고 다른 손으로는 미국이 내미는 올리브 가지를 흘끗 바라보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제안하는 경제협력과 평화의 비전은 그의 눈에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중국이라는 또 다른 후원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기대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모순된 상황이 바로 트럼프의 전략을 가로막는 가장 큰 벽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푸틴이라는 인물의 성향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덕을 위해 이익을 포기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권력과 야망을 위해 경제를 기꺼이 희생합니다. 푸틴에게 돈은 중요하지만 결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병사의 목숨 또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듯합니다. 역사 속에는 수많은 부자들이 사라졌지만 영토를 넓히고 전쟁에서 승리한 정복자들은 이름을 남겼습니다. 푸틴이 바라보는 것은 아마도 그런 종류의 역사적 위치일 것입니다.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뿌리 깊은 부패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국제투명성 기구는 매년 각국의 공공부문 부패 수준을 CPI라는 지수로 평가합니다. 0에서 100까지 점수를 매겨 100에 가까울수록 투명하고 0에 가까울수록 부패가 극심한 국가로 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덴마크가 90점을 기록하며 가장 깨끗한 나라로 꼽혔고 남수단은 8점에 그치며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러시아의 점수는 22점,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부패 국가 25개 안에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부패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CPI는 35점으로 러시아보다 꽤 높은 편입니다. 적어도 러시아만큼 처참한 수준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러시아가 이 정도로 부패한 나라이고 그 정점에 푸틴이 서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그의 개인 재산과 권력 기반이 얼마나 견고한지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설령 전쟁 때문에 러시아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그것이 곧 푸틴 개인의 몰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국가가 가난해져도 권력자는 부를 유지하는 구조가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 전역에서 경제적 피로감과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CNN과 다른 매체들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한때 신병 모집을 위해 22,000달러에서 많게는 4만 달러의 거액을 약속하며 사람들을 전선으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러시아의 70개가 넘는 지방 정부가 이 보상금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레닌그라드주 같은 주요 지역조차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경제가 심각한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러시아 서민과 지방 정부의 것이지 크렘린 꼭대기에 앉아있는 푸틴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푸틴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요? 중국의 시진핑과 마찬가지로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경제적 풍요가 아니라 역사적 위상일 것입니다. 시진핑이 대만과 남중국해 영토 확장을 통해 중화 제국의 재부상을 꿈꾼다면 푸틴은 잃어버린 제국, 러시아의 영광을 되찾고 싶어 합니다. 돈과 권력은 그에게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그가 정말로 집착하는 것은
러시아를 다시 세계 질서의 중심에 올려놓았다는 평가, 즉 역사책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의 대가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루에 수백 명씩 병사가 쓰러지더라도, 한 달에 수만 명의 청년이 사라지더라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러시아의 위대한 부활이라는 목표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는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을 상대로 미국 특사단은 수차례 회담을 시도했습니다. 마이애미에서의 3일간 비밀회동, 플로리다와 UAE에서 이어진 접촉, 수차례의 크렘린 회담까지 외교 채널은 쉼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한 번도 근본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협상장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결코 결론에 도달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있지만 결정을 미루며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언급했듯이 트럼프는 애초에 우크라이나의 토마호크 같은 장거리 미사일 지원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무기가 실제로 제공되었다면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까지 위협을 느끼게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측근들의 만류와 푸틴의 전화, 러시아가 곧 평화안을 제출할 것이라는 말 속에서 트럼프는 막판에 결정을 접었습니다. 푸틴은 미국의 이 주저함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미국이 군사적 지원에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협상을 진지하게 생각할 이유를 더욱더 잃게 되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런 계산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미국은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보내지 않을 것이다. 무기를 판매할 뿐이고 우크라이나는 그 무기를 살 돈도 부족하다. 유럽은 복지와 내부 문제에 치여 과감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그렇다면 내가 서두를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전쟁을 이어가는 한 나는 여전히 협상장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고 국내 정치와 국제 관계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다. 이런 확신이 그를 더 완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트럼프의 딜레마가 드러납니다. 그는 푸틴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합니다. 더 이상 피를 흘리지 말고 경제를 살려 러시아를 부강하게 만들라고 설득합니다. 미국과 손잡고 번영의 길로 나아가면 러시아는 전쟁이 아니라 경제 발전을 통해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푸틴은 8년 전의 푸틴이 아닙니다. 한때 서방과의 협력을 진지하게 고민하던 옛날의 푸틴 대신 이제는 베이징과 워싱턴 사이에서 양쪽의 이득을 모두 취하려는 또 다른 푸틴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늘 시진핑이라는 그림자가 함께 서 있습니다. 지금의 러시아는 결코 혼자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그 뒤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은 직접 전장에 병력을 보내지 않지만 경제와 외교, 기술 교류를 통해 러시아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푸틴이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이자 서방의 제재가 생각만큼 치명적이지 않은 이유입니다. 이런 구도 속에서 열리는 모든 협상은 어쩔 수 없이 비대칭적입니다. 한쪽에서는 전쟁을 멈추고 경제를 회복하자는 논리가 나오고 다른 쪽에서는 국경 너머에서 속삭이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 때문에 어떤 형태의 평화안이 제시되더라도 만약 그것이 푸틴에게 충분한 역사적 승리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그는 언제든 협상을 뒤집고 시간을 끌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결국 푸틴을 진짜 협상 테이블에 묶어두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해야 합니다. 둘째, 중국의 지원이 약해지거나 한계에 부딪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외부 환경이 푸틴에게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할 실질적 이유를 주지 않을 때 비로소 그는 평화라는 단어를 진지하게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모든 협상이 그저 시간을 벌기 위한 도구에 머무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많은 관측통들은 한 가지 불편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전쟁을 일으킨 쪽은 스스로 전쟁을 끝낼 유인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한 그들은 평화보다 전쟁을 선택할 것입니다. 진짜로 전쟁을 멈추게 만드는 것은 자발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전쟁을 계속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프리고진이 이끄는 와그너 그룹이 모스크바를 향해 진군하던 2023년 여름, 푸틴은 누구보다 먼저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그의 사설 군대가 반기를 들자 그는 곧바로 수도에서 몸을 피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는 병사의 목숨에는 냉담할지 몰라도 자기 생명과 권력에는 누구보다 민감하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이 자기 집 문 앞까지 밀려왔을 때 비로소 그는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도 러시아 영토와 권력의 심장부가 직접 위협받기 전에는 푸틴이 정말로 전쟁을 멈출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가설이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트럼프는 바로 이 지점에서 또 다른 라인을 고민합니다. 그는 푸틴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어 합니다.
만약 러시아가 전쟁이 아닌 경제를 통해 위대해지는 길을 선택한다면 미국은 러시아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함께 투자하고 함께 성장하면서 냉전 이후 뒤틀렸던 관계를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는 미국과 러시아가 협력한다면 세계 질서 전체가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치명적인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푸틴에게 끝없이 기회를 주다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전쟁만 길어지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푸틴은 협상을 지렛대로 삼아 시간을 벌고 중국과의 관계를 다지며 유럽과 미국 내부의 피로감을 키우는데 이 시간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크라이나는 더 외롭고 힘겨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트럼프는 과거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푸틴이 진심으로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는 우크라이나에 더 강력한 무기를 제공해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쪽을 택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전장에서 러시아가 명백한 패배의 위기를 느껴야만 푸틴이 마지못해라도 협상장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전략은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제공 제한과 각종 조건은 여전히 남아있고 우크라이나는 늘 부족한 무기와 탄약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왜 트럼프는 이 결단을 내리지 못했을까요? 그 바탕에는 복잡한 현실 정치와 이념의 갈등이 뒤엉켜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유럽은 미국의 동맹이고 러시아는 미국과 서방이 경계해야 할 잠재적 적대국입니다. 그러나 이념의 스펙트럼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서방 내부에서 극좌와 극우, 문화 전쟁이 불붙으면서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러시아를 이념적 동지처럼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 축이 뒤섞이면서 미국의 테러 정책은 단순한 선악 구도가 아니라 복잡한 이해관계의 매트릭스로 변했습니다. 과거 빈헨 안보회의에서 미국의 한 부통령은 유럽을 향해 이런 말을 던진 바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적은 러시아도 중국도 아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극단주의와 내부 혼란이야말로 가장 큰 적이라는 도발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이 말은 러시아를 둘러싼 현실을 정확히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하나의 사실은 드러냅니다. 바로 미국 내부에서조차 러시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단일하지 않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피로감과 회의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국제 질서를 만든 것은 단지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아닙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에 스스로 목숨을 걸고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전쟁에서, 베를린 봉쇄에서, 냉전의 최전선에서 미국은 수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동맹을 지켰습니다. 그 대가로 미국은 세계의 경찰, 자유진영의 리더라는 도덕적 권위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오늘날처럼 번영한 민주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월남전의 비극 이후에도 자유진영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도, 베를린 장벽이 결국 무너져 내린 것도 그 뒷배경에는 미국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미국은 수많은 실수와 비판도 함께 떠안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미국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는 자유를 위해 나서는 나라라고 믿어왔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에게 매우 민감한 시험대가 됩니다. 만약 이 전쟁이 진정한 정의와 원칙이 아니라 힘의 논리와 거래의 논리에 따라 마무리된다면 세계는 더 이상 미국을 예전처럼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강한 자에게는 보상을 주고 침략당한 약한 자에게는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합의가 만들어진다면 내일 대만이, 폴란드가, 발트 3국이 혹은 다른 작은 나라가 위협받을 때 누가 미국의 약속을 믿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한번 이런 전례를 보았습니다. 부다페스트 각서에서 미국과 영국은 핵무기를 포기한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크림반도가 합병될 때 이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은 오늘날까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모두 하나의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불공정한 평화, 힘에 의해 강요된 합의는 언제든 새로운 전쟁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등한 평화협정은 거대한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당장에는 폭발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언젠가 어디선가 또다시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폭발이 우크라이나에서 다시 일어날지 아니면 대만 해협에서, 발칸 반도에서 혹은 중동 어딘가에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번 그런 식의 선례를 남겨버리면 힘있는 국가들은 언제든 똑같은 방식으로 영토 확장과 영향력 확대를 시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직면한 질문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잔인합니다. 경제적 이익과 단기적인 안정을 위해 부당한 평화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더 큰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원칙 있는 평화를 지향할 것인가. 트럼프가 어떤 선택을 하든 미국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든 그 결과는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선택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세계 질서와 작은 나라들의 운명을 좌우할 것입니다. 만약 이 전쟁이 잘못된 방식으로 끝난다면 총성이 멈추고 탱크가 멈춰서더라도 진짜 전쟁은 다른 모습으로 계속될 수 있습니다. 불신과 배신, 좌절과 분노는 국경을 넘어 전염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지도자가 또 다른 야망을 내세우며 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 기회라고. 그때 누가 다시 미국을 믿고 도움을 요청할까요? 누가 또다시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약속을 믿고 핵을 포기하고 동맹을 선택하겠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막을 내릴 때 우리 모두는 한 가지 질문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진짜 평화를 얻었는가? 아니면 또 하나의 시한폭탄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었는가? 그리고 그 답은 오늘 이 협상 테이블에서 누가 어떤 원칙을 지켜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